네, 안녕하십니까. 생물 시사성 테마 특강 풀 버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생물의 경우는 시사성 있는 문제들이 자주 출제되어 왔습니다. 여러 가지 좀 위험한 질병들이 돌았을 때도 출제가 되었고, 그다음에 분자생물학적인 연구 기법들이, 뛰어난 기법들이 나왔을 때, 특히 뭐 노벨상을 수상한다던가 그런 연구 테마들은 출제가 되어 왔고요. 저는 그걸 시사성 테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에 관련해서는 뭐 조류독감이나 5157, 그다음에 광우병 관련해서 프라이온 등이 출제가 됐었고요. 그다음에 뭐 분자생물학 연구기법은 에이포토시스, 세포사멸이죠. 또는 뭐 마이크로 RNA, 그다음에 마이크로 어레이, siRNA, 뭐 그런 문제들이 계속 출제가 되어 왔죠. 그래서 시사성 테마는 생물 뭐 변식의 생물 기본서에 그 내용이 없더라도 중요도가 높으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출제 가능성 있는 테마들을 모아서 매년 시사성 테마 특강을 해왔고요. 올해는 좀 너무 늦어졌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일정이 좀 빡빡해서. 자, 현재 시사성 테마로서 출제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하는 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 바이러스죠. 예. 몇 년 동안 전 인류를 고통스럽게 했던 사스코브2죠. 공식 명칭은. 2021년에 사스코브2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문제가 하나 출제되긴 했는데, 실제 그 문제는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라기보다는 PCR 중에 역전사 PCR, RT-PCR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다시 언제든 출제될 수 있고요.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크리스퍼 캐스9이라고 유전자 편집 기법, 또는 뭐 우리나라에서는 유전자 가위라고도 많이 부르는데, 좀 생물학의 발전을 크게 앞당길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이죠. 그런데 벌써 2023년에 출제가 됐습니다. 한 문제 출제됐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중요한 게 여기 차세대 서열 분석이 세 번째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DNA 서열 분석을 하는 기법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해서 생물학이 빠르게 발전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중요도가 높죠.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크리스퍼 캐스9, 차세대 서열 분석 세 가지가 시사성 테마로서는 출제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좀 내용이 많기 때문에 특강을 따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사성에 관련된 거 두 가지, 코로나 바이러스 특강하고 지금 보시는 시사성 테마 특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지금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수험생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시간이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올해는 풀 버전하고 코어 버전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풀 버전, 코어 버전. 풀 버전은 좀 자세히 전체 내용을 설명드리는 거고, 코어 버전은 핵심만 좀 빠르게 설명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시사성 테마 특강도 풀 버전과 코어 버전으로 나눴고요. 코어 버전은 코로나나 시사성 테마나 이미 다 그 강의 동영상을 작성을 해서 지금 오픈 카톡방 같은 데서 이미 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유튜브 채널을 하나 만들었는데, 유튜브에서 이렇게 검색하시면 제 이름이 김민이라서 민스 바이올로지 룸이라고 그냥 심플한 채널을 하나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짧은 강의 동영상들을 계속 올릴 예정인데,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다음에 시사성 테마의 코어 버전 강의는 여기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변리사스쿨 학원 웹사이트에도 올라갈 테니까 그걸 보셔도 되고요.
일단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은 코어 버전을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근데 조금 생물을 조금 더 자세히 대비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풀 버전으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풀 버전 두 가지는 학원에서 촬영을 해서 이제 학원 웹사이트에 올라가게 될 거고요. 둘 다 무료 특강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사성 테마 특강 풀 버전 시작하는데요. 시사성 테마 특강의 풀 버전과 코어 버전 차이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차를 보시면 첫 번째 이제 기존의 시사성 테마에 해당되는 기출 문제들이 한 12문제 정도, 15년간 12문제 정도라고 보이고요. 그 자료에다 그 기출 문제와 해설을 수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 강의에서 굳이 설명을 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기출 문제들은 많이 풀어보셨을 테니까. 근데 혹시 꼼꼼하게 그 부분 기출 문제들을 풀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자료를 한번 이용하시면 되고요. 해설이 자세해서 직접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출 문제와 해설만 수록을 해놨고요. 자, 두 번째 시사성 테마 코로나 바이러스를 제외하고 중요한 게 크리스퍼 캐스9이었죠. 작년 2월에 이미 60회 출제가 됐고요. 자, 크리스퍼 캐스9는 한번 출제가 됐기 때문에 독립 문제로 또 한 번 출제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근데 얘가 중요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대신 향후에 독립 문제 한 문제는 아니더라도 한 문제가 있으면 지문이 5개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지문 중에 한두 개를 차지해서 출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 케이스가 마이크로 RNA가 한번 독립 문제로 출제됐고 몇 년 후에 다른 이제 문제에 출제가 됐는데 지문 1개 정도 끼어서 나옵니다. 마이크로 RNA도 중요도가 높죠. 그런 식으로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자료에는 크리스퍼 캐스9이 나와 있는데 그 앞쪽에 크리스퍼 캐스9은 DNA를 원하는 위치를 자르는 분자생물학 연구 기법인데 그 앞쪽에 제한 효소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제한 효소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 이유는 제한 효소가 분자생물학이나 DNA 리컨비네이션, DNA 재조합이나 재조합 DNA 기법에서 원하는 그 DNA를 잘라내고 플라스미드 벡터도 잘라서 서로 이어붙일 때 자르는 가위 역할을 하고 몇십 년 동안 사용이 되어 왔습니다. 제한 효소도 뛰어난 연구 기법인데 좀 큰 단점이 있죠. 그 큰 단점을 극복한 게 크리스퍼 캐스9이기 때문에 앞으로 생물학에서 굉장히 파워풀한 툴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한 요소를 이해해야지 크리스퍼 캐스9까지 잘 이해를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출제자가 제한 요소와 크리스퍼 캐스9을 같이 지문에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비교할 수도 있고, 그래서 두 가지를 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료에는 제한 요소와 크리스퍼 캐스9이 나와 있는데 풀 버전에서는 제한 요소와 크리스퍼 캐스9을 다 설명드릴 거고요. 코어 버전에서는 제한 요소는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렸고 크리스퍼 캐스9 위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시사성 테마, 그 다음 중요한 차세대 서열 분석이죠. 차세대 서열 분석은 2000년대 초반에 이제 개발이 되었는데, 실제로 이전에 최초로 DNA 서열 분석을 기법을 만들어낸 사람이 생어라는 과학자죠. 예. 생어가 70년대 말 정도에, 1970년대 말 정도에 다이디옥시 메소드, 다이디옥시 방법으로 DNA 서열 분석을 하는 걸 최초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게 정확히는 1세대 서열 분석이었고, 이 차세대 서열 분석이라고 나온 부분은 사실 2세대 서열 분석입니다. 네, 1세대 서열 분석과 2세대 서열 분석이 당연히 출제가 되면 같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문제는 이 차세대 서열 분석은 생물학적인 발전도 포함이 되지만 생물학에 사용되는 기계, 바이오머신이라고 하죠. 기계공학적인 측면이 되게 빠르게 발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생물학적 지문을 그렇게 많이 뽑아내긴 좀 힘들어요. 기계공학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출제될 수는 없죠. 그래서 지문이 부족하다 싶으면 출제자가 1세대 서열 분석, 생어의 다이디옥시 메소드와 차세대 서열 분석 지문을 같이 넣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공부하셔야 된다고 보고,
생어의 다이디옥시 메소드는 이미 기출문제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출제 빈도가 높진 않지만, 그래서 원래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자, 풀 버전에서는 두 가지 다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 코어 버전에서는 1세대의 생어의 다이디옥시 메소드는 좀 빠르게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주로 차세대 서열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세 가지 테마가 가장 중요하고, 다시 말씀드리면 코로나 바이러스 꼭 공부하셔야 되고, 크리스퍼 캐스9 공부하셔야 되고, 차세대 서열 분석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시사성 테마로는 항생제 내성을 선택을 했는데, 사실 얘는 앞에 세 가지에 비해서 중요도는 확 떨어집니다. 그래서 뭐 집중적으로 공부하실 부분은 아니고요. 집중적으로 공부하셔야 되는 건 말씀드린 코로나 바이러스와 이 두 가지고요. 얘는 중요도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좀 가볍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얘도 뭐 출제 가능성이 없진 않기 때문에 용어들을 좀 봐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주의해야 할 용어 및 개념이라고 몇 가지 용어들을 넣어놨습니다. 시사성 테마를 몇 가지를 선정한 것은 한 20년 정도의 노벨상, 주로 생리의학상이나 노벨 화학상에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20년치를 쭉 분석을 했고, 그래서 변시 생물 수준에서 난이도가 너무 높아도 출제를 못하죠. 그래서 맞는 테마들을 쭉 선정을 했고요. 그래서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을 한 거고, 추가적으로 항생제 내성까지 공부하시면 좋겠다라고 선정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주의해야 할 용어 및 개념은 그 노벨상 20년간의 그 결과들 중에 중요도는 좀 떨어지지만 지문에 그 용어들이 포함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럼 그것들을 여기다 모아놨고요. 그 다음에 대학 일반 생물학 교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캠벨의 바이올로지죠. 이 캠벨의 교재가 개정되면서 새로 추가된 내용들을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 내용들은 좀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중요한 생물학 교재에 새로 추가되는 내용은 기존에 사실 10년, 20년 동안 연구가 되어 왔던 부분이에요. 근데 그 부분 중에서 그 논란이 있는 부분은 교재 텍스트북에 실릴 수가 없습니다. 어떤 연구 집단은 A라고 주장을 하고 다른 연구 집단은 B라고 주장을 하면 서로 논문을 갖고 싸우게 되죠. 그런 상태에서는 정확하게 사이언티픽 센턴스, 그 과학적인 명제가 확립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는 캠벨 바이올로지 같은 대학 일반 생물학 교재에 실릴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논란들이 막 싸우다가 결국 이제 어느 정도 합의점에 도달을 하게 되면 생물학계 전체에서 이거는 C가 맞다라고 대부분 공감하게 되면 그때 이제 캠벨 바이올로지 같은 일반 생물학 교재에 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교재가 개정되면서 나오는 용어들은 좀 중요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제자분들도 중요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의하시라고 넣어놨고요. 또는 다른 생물학 교재에서 개정된 용어들 몇 가지를 넣어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요도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장 높고 크리스퍼 캐스9 차세대 서열 분석이 가장 높고 야구에는 중요도가 좀 낮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시사성 테마에 해당되는 기출문제 먼저 보시면은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질병 관련해서는 세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생명과학 기술 관련해서는 한 6문제가 출제가 되어 왔습니다. 여기 크리스퍼 캐스9이 포함되어 있죠. 그 다음 고세균도 굉장히 중요도가 높습니다. 15년간 세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사실 고세균은 생물학 분류 체계를 5개에서 306개로 바꿀 정도로 큰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많이 출제가 된 거고, 현재도 중요도가 높습니다. 앞으로도 출제될 수 있고요. 근데 얘는 이제 처음 출제될 당시에는 사실 시사성 테마였는데, 지금 현재는 뭐 워낙 중요도가 높기 때문에 뭐 시사성이 아니라 몇십 년 동안, 하여튼 오랫동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을 쭉 26페이지인가에 걸쳐서 이렇게 수록을 해놨고요. 이 기출문제는 필요하신 분들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출문제 많이 공부하신 분들은 안 보셔도 되겠죠. 중간에 좀 핵심 이론들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번 강의 시간에는 이 기출문제는 말씀드렸듯이 풀지 않을 거고요. 딱 하나만 크리스퍼 캐스9
문제만 이따가 이론을 보시고 문제를 가볍게 풀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27페이지입니다. 자, 코로나 바이러스 다음으로 중요도가 높고 이미 기출된 크리스퍼-캐스9에 대해서 보실 텐데요. 말씀드렸듯이 크리스퍼-캐스9을 잘 이해하려면 기존에 몇십 년간 파워풀하게 사용돼 왔던 제한 요소의 특성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제한 요소는 공부를 많이 하셨겠지만 그래도 연관해서 보셔야 되니까 명칭부터 보면 좀 restriction enzyme 영어로 요걸 그대로 번역한 게 제한 요소죠. 근데 좀 더 어려운 이름은 restriction endonuclease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 이름을 뭐 정확히 아셔야 되는 건 아닌데 일단 nuclease는 핵산을 분해하는 효소란 뜻이죠. DNA를 분해해도 뉴클레이즈라고 하고 RNA를 분해해도 뉴클레이즈라고 합니다. 근데 얘는 지금 DNA를 분해하는 핵산 분해 효소죠. 뉴클리에이즈는 엔도 타입과 엑소 타입이 있습니다. 생물에서는 엔도와 엑소가 많이 나오죠. 엔도는 내부, 인이란 뜻이고 엑소는 외부, 뭐 아우터, 아웃이란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DNA 서열이 있으면 엔도 타입의 뉴클리에이즈는 가운데를 이렇게 자릅니다. 가운데를. 그렇지만 엑소 타입은 바깥쪽부터 이렇게 염기들을 하나씩 잘라 나가는 타입입니다. 자, 제한 요소는 가운데를 자르기 때문에 엔도 타입 뉴클리에이즈고요. 여기 restriction이란 말은 실제 제한 요소는 세균, 박테리아가 세균을 감염시켜서 죽이는 애가 있죠. 박테리오페이지죠. 바이러스 일종이. 박테리오페이지의 감염에 대응하기 위한 면역 체계입니다. 제한 요소라는 건. 그래서 박테리오페이지의 활동을 제한하기 때문에 제한 요소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자, 여기 세 가지는 박테리아가 자신을 잡아먹는 박테리오페이지 바이러스죠. 면역체계 세 가지인데 그냥 참고입니다. 시험에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그 중에 제한 요소가 포함되는데 이 제한 요소는 세균이 가지고 있는 효소예요. 근데 박테리오페이지가 감염시키게 되면 박테리오페이지의 DNA를 세균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제한 요소가 그 DNA를 잘라버려요. 자기가 인식하는 서열이 있으면 박테리오페이지의 DNA를 중간중간 잘라버립니다. 그러면 그 DNA가 분해되고 박테리오페이지는 실제 죽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럼 세균 자체의 DNA도 있잖아요. 그걸 제한 요소가 자르면 어떻게 하죠? 세균은 자신의 DNA에 필요한 부분에다 메틸기를 붙여요. 유기화학에서 나오는 CH3, 메틸레이션을 시킨다고 합니다. 붙이면 제한 요소가 그냥 못 잘라요. 그래서 세균의 DNA는 메틸기가 붙어 있기 때문에 제한 요소가 못 자르고 순진하게 들어온 박테리오페이지의 DNA는 메틸기가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한 요소가 자릅니다. 그래서 제한 요소는 세균이 박테리오페이지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갖고 있는 면역 체계예요. 자, 그래서 제한이라는 이름이 붙었고요. 자, 중간을 절단하는 엔도뉴클리에이즈고, 자, 그 다음에 제한 요소의 특성은, 자, 제한 요소는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연구실에서는 제한 요소를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는데 뭐 100종이나 200종 정도 미리 구입을 해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사용을 해요. 요만한 튜브에 들어있고 보통 한 방울인데 뭐 마이크로 리터 단위를 씁니다. 한 방울로 뭐 몇백 번? 200번? 몇백 번 쓸 수 있을 정도고, 가격은 뭐 5만 원에서부터 10만 원, 20만 원. 뭐 이 내용을 기억하셔야 되는 건 아니고요. 현실감을 주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필요하면 제한 요소, 자기가 이렇게 긴 DNA 서열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 자르고 싶습니다. 정확히 거기를 자를 수 있는 건 아니고, 이 DNA의 서열을 알고 있으면 소프트웨어로 돌려요. 그러면 이 소프트웨어가 여기는 PST1이라는 제한 요소가 자를 수 있는 위치, 여기는 BAMH1이 자를 수 있는 위치, 여기는 이퀄1이 자를 수 있는 위치를 표시를 해줍니다. 그러면 자기가 자르고 싶은 부위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들을 선정을 해서 그 제한 요소를 냉장고에서 꺼내와서
처리를 하면 잘리게 되는 방식이에요. 자,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제한 요소는 종류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신이 인식하는 서열만 자를 수 있습니다. 아무데나 자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DNA 서열상에 이미 그 제한 요소가 인식할 수 있는 서열이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그 서열이 없으면 제한 요소는 못 자릅니다. 그래서 제한 요소의 중요한 특징은 각 제한 요소는 자신이 인식하는 서열만 자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코아론을 이제 먼저 보시면 요 이름도 아시는 게 좋은데 제한 요소는 세균과 박테리아는 같은 용어인가요? 예, 정확하게 동일한 용어입니다. 세균과 박테리아는 같은 말이고 삼형육계 공부하셨죠? 예, 세균력, 고세균력, 진핵 생물력이 있죠? 세균력에 세균계에 굉장히 많은 종류의 세균들이 존재하는데 그 세균계의 모든 세균을 세균 또는 박테리아라고 합니다. 자, 세균의 이름을 갖고 붙입니다. 제한요소 EcoR1이라는 제한요소는 대장균에서 발견을 했어요. 근데 대장균은 학명이 에스체리치아 콜라입니다. E로 시작하고 다음 CO로 시작해요. 그래서 ECO. 그 세균에서 세 글자를 땁니다. 그 다음에 대장균은 여러 타입이 있는데 얘는 대장균 R 타입에서 발견이 됐어요. 그 다음에 숫자가 1번, 뭐 2번도 있고 3번이 있는데 같은 종류의 그 세균에서 첫 번째 발견된 제한 요소를 1번이라고 붙이고 두 번째는 2번이라고 붙이는 식으로 이름을 붙인 겁니다. NOT1은 이제 다른 세균에서 발견한 첫 번째 제한 요소고 PVU2도 다른 세균에서 발견했는데 두 번째 찾아낸 제한 요소겠죠. 이 외에도 뭐 유명한 제한 요소가 이퀄원, 베메이촌, 힌드3, PST1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이름을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자, 이퀄원은 보시면 DNA 서열 중에 자신이 인식한 서열이 6개의 염기입니다. GAATTC. 근데 제한 요소가 자를 수 있는 이 서열의 특성은 펠린드로믹이에요. 회문 구조라고 하는데 기러기나 스위스, 인도인, 뭐 이효리 뭐 이런 식으로 앞에서 읽어도 뒤에서 읽어도 동일한 서열을 회문구조 펠린드로믹이라고 합니다. 자, 보시면 이중가닥 DNA에서 5'에서 3' 쪽으로 GAATTC죠. 상부적인 가닥은 우측이 5', 3'이니까 이렇게 읽어야 되죠. GAATTC 같습니다. 모든 DNA 서열이 이렇게 같은 건 아니에요. 이런 서열이 일부가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이퀄원은 이 서열을 인식해서 이 부분을 잘라버립니다. 자, G와 A 사이는 어떤 결합으로 연결이 되어 있죠? DNA 뉴클레오타이드와 다음 뉴클레오타이드는 공유 결합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인상기가 중간에 껴있죠. 거기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 A하고 T, 그 다음에 T하고 A 사이는 어떤 결합으로 이어져 있죠? 수소 결합이죠. 그래서 여기 공유 결합 두 개를 끊어버리면 이 수소 결합은 살짝만 에너지를 가하면 금방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DNA가 분리가 되죠. 자, 이코아론으로 자른 DNA는 이렇게 4개의 염기가 이렇게 덜렁덜렁 튀어나오는데 얘를 오버행이라고도 불러요. 근데 이렇게 떨어져 있어도 TTAA와 AATT는 서로 상부적이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철떡 붙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어주는 효소, DNA 라이게이즈죠. DNA 연결 효소, 리가제라고도 하죠. 를 처리하면 다시 붙일 수가 있어요. 어쨌든 요 말단과 요 말단은 상부적이기 때문에 서로 쉽게 붙습니다. 그래서 점착 말단이라고 부르죠. 자, 그 다음은 NOT1에 보시겠습니다. 얘는 인식하는 서열이 8개예요. 이퀄은 6개지만 제한 효소마다 이제 인식하는 서열 종류도 다르고 서열도 다르고 개수도 다릅니다. 여기를 자르네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오버행이 생성이 되고 얘도 상부적이니까 점착 말단이 생성이 되죠. 자, PVU2는 좀 다릅니다. 여기 6개 서열을 인식하지만 물론 얘하고 얘도 다 펠린드로믹 회문 구조죠. 근데 여기 PVU2는 여기 가운데를 잘라버려요. 그러고 나면 이렇게 말단이 형성이 되는데 얘는 튀어나온 오버행이 없죠. 그래서
이렇게 쉽게 점착 말단처럼 다시 붙지를 못합니다. 얘는 평활 말단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제한 요소는 제한 요소 종류에 따라서 대부분은 점착 말단을 만들지만 평활 말단을 만드는 제한 요소도 일부 있습니다. 평활 말단은 다시 붙이기가 좀 어렵겠죠. 얘처럼 스티키하지 않으니까. 근데 얘도 사용할 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가끔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한 요소에 대해서 쭉 보셨고, 좀 중요한 부분은 점착 말단을 생성할 수도 있고 평활 말단을 생성할 수도 있다고, 자, 펠린드로믹 구조만 인식해서 자를 수 있다 정도입니다. 그리고 크리스퍼 캐스9을 공부하기 전에 제한 요소의 핵심적인 단점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한 요소는 자신이 인식하는 부위만 자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긴 DNA 서열에서 여기하고 여기를 자르고 싶은데 여기를 정확히 여기를 자를 수 있는 제한 요소가 없다. 그럼 거기를 못 자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장 가까운 다른 위치를 잘라야 돼요. 여기가 이제 BAMH1이라는 제한 요소가 자를 수 있는 위치다. 그럼 여기를 자르나요? 그러면 불필요하게 요만큼의 DNA 서열이 포함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한 요소는 내가 원하는 부위를 정확하게 타이트하게 자를 수는 없어요. 그게 좀 유일한 단점이기도 한데 굉장히 큰 단점이었죠. 몇십 년간. 그래서 필요가 없는 서열까지 같이 포함이 된다. 뭐 그게 연구 결과 자체를 실패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크게 영향을 안 미칠 수도 있어요. 근데 좀 환경이란 측면에서 원하지 않는 DNA 서열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니게 되면 예상 못한 안 좋은 결과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우려가 됐고, 그래서 제한 요소는 그런 큰 단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참고로 아까 보신 박테리오페이지에 대한 면역체계 세 가지 가볍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박테리아 표면에 단백질들이 존재하는데 얘를 돌연변이를 시킵니다. 이유는 페이지라고도 하죠. 페이지가 박테리아를 감염시킬 때는 세균 박테리아 표면에 특정 단백질을 딱 인식을 해서 거기에 결합을 해서 세균 내부로 침투를 하게 돼요. 근데 그 단백질을 돌연변이를 시켜서 구조를 바꾸게 되면 같은 박테리오페이지가 결합을 못 합니다. 그래서 박테리오페이지의 감염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세균은 표면 단백질을 좀 주기적으로 계속 돌연변이를 시킵니다. 이것도 면역 체계로 중요하고요. 자, 두 번째는 말씀드린 제한 요소도 면역 체계입니다. 세 번째 면역 체계는 크리스퍼 캐스9 시스템, 크리스퍼 캐스 시스템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캐스라는 단백질이 뭐 1번부터 2번, 3번이 있는데 이제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캐스 9번이에요. 캐스9. 그래서 크리스퍼 캐스9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크리스퍼 캐스 시스템이라고 해도 뭐 유사한 걸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도 이제 공부하실 내용이지만 얘도 박테리아의 면역 체계의 일종입니다. 얘는 참고로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되고요. 자, 크리스퍼 캐스9을 보시겠습니다. 페이지 28페이지네요. 자, 크리스퍼 캐스9은 정확한 명칭은 크리스퍼 캐스9 진 에디팅, 유전자 편집입니다. 그래서 크리스퍼 캐스9이라는 것을 가지고 DNA를 정확하게 그 위치를 원하는 위치를 자를 수가 있어요. 한국에서는 유전자 가위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뭐 실제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가위란 표현은 잘 안 써요. 시저 이런 표현 잘 안 쓰고 그냥 진 에디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크리스퍼의 용어의 의미부터 아주 완벽하게 아셔야 되는 건 아니지만 한번 보셔야 되는데, 알파벳 6개죠. CRISPR. 근데 뒤쪽에 3개부터 이해를 하시면 돼요. SPR. 자, SPR은 Short Palindromic Repeat예요. 짧은 펠린드로믹은 아까 회문 구조였죠. 이쪽에서 읽어도 동일한 요 구조가 반복이 됩니다. Repeat. 그래서 SPR은 짧은 회문 구조가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걸 말해요. 근데 요 SPR은 자, 요 C는 clustered 모여 있어요.
근데 당연한 게 이제 세균의 DNA 상에 요 크리스퍼 지역이 있는데 거기 있는 DNA 서열들은 같은 기능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쪽에 모여 있는 게 당연하죠. 클러스터는 당연한데 처음 발견했을 때 희한하게 회문 구조가 짧게 반복되는데 그게 한 곳에 모여 있어. 이게 뭐지? 라는 상태에서 이름을 붙인 것 같습니다. 자, 근데 SPR, 짧은 회문 구조의 반복이, 그럼 RI죠? Regularly Interspaced예요. 그러니까 간격이 있어요. 갭. 간격이 회문 구조 있고, 짧은 회문 구조 있고, 다음 회문 구조 있는데 그 사이에 간격이 있겠죠? 그걸 나중에 스페이서라고 부르는데 그 스페이서 간격의 길이가 일정합니다. 일정한 길이로 간격이 구성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별 뜻은 아니에요. 짧은 회문 구조가 반복되는데 한쪽에 DNA 한쪽에 모여 있고 그 사이의 간격의 길이가 일정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게 크리스퍼고요. 그다음에 캐스9은 얘는 단백질입니다. 크리스퍼와 관련된 단백질 9번이에요. 얘는 DNA 이중가닥 내부를 절단하는 뉴클리에이즈 핵산 분해 효소의 일종입니다. 내부를 절단하니까 얘도 엑소 타입이 아니라 엔도 타입이겠죠. 자, 크리스퍼 캐스9인데 말씀드렸듯이 크리스퍼 캐스9 자연계에 존재하는 크리스퍼 캐스9은 세균, 박테리아가 박테리오페이지의 감염으로부터 대응하기 위한 면역 체계입니다. 예, 자연계에 존재하는 크리스퍼 캐스9을 먼저 그림을 보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 부분이 세균이에요. 세균의 DNA입니다. 염색체 DNA인데 여기 보시면 이 회색으로 표시된 게 아까 SPR이에요. Short Palindromic Repeat. 짧은 회문 구조. 이렇게 읽어도 동일한 회문 구조가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짧은 회문 구조의 반복이 있고, 걔가 기능이 같으니까 DNA 한쪽에 몰려 있겠죠. 클러스터들. 그 다음에 이 회문 구조 사이에 이 부분이 간격이에요. 스페이서. 근데 요 길이가 동일합니다. 사실 요 스페이서를 잘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스페이서를 일정한 길이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크리스퍼 지역이에요. 자, 근데 세균이 있는데 박테리오페이지가 세균을 감염시켰죠. 그럼 자신의 페이지 DNA를 집어넣습니다. 그럼 박테리오페이지의 공격을 받은 세균은 놀라서 이 DNA 일부를 스페이서 길이만큼 잘라내요. 그리고 그거를 여기 스페이서에다 집어넣습니다. 자, 그래서 크리스퍼라는 거는 여기 보시면 나를 처음 공격한 박테리오페이지 DNA 서열 일부, 다음 2021년에 공격한 박테리오페이지, 2022년에 날 공격한 페이지 DNA 서열 일부, 그 다음 공격한 애. 이렇게 박테리오페이지에 유전 정보를 넣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요 크리스퍼라는 지역은 세균의 DNA 일부에 존재하는 지역인데 자신을 공격한 박테리오페이지에 대해서 유전 정보를 담아놓는 공간인 겁니다. 자, 이 크리스퍼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쪽을 보시면 되는데 이제 시간이 지났어요. 세균인데 동일한 박테리오페이지가 다시 같은 종류의 박테리오페이지가 공격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 세균이 깜짝 놀라서 크리스퍼에 있는 이 DNA들을 전사를 해요. 전사를 하면 얘는 DNA고 정확히 이중가닥 DNA고 얘는 단일가닥 RNA가 되겠죠. 그래서 자신을 공격했던 박테리오페이지들의 정보가 담긴 RNA들이 생성이 됩니다. 그럼 이 각각을 캐스9이라는 단백질에 결합을 시킵니다. 근데 특별히 얘가 아까 같은 애였죠. 이렇게 결합을 하면 얘는 쭉 이 DNA를 스캐닝을 하면서 RNA와 상보적인 서열을 찾아내요. 그래서 여기 상보적인 서열 얘 맞아. 그러면 나를 3년 전에 공격했던 그 박테리오페이지 DNA 맞아 라고 확인이 되면 캐스9이 이 DNA 이중가닥을 잘라버립니다.
그러면 박테리오페이지의 DNA는 분해가 되고 결국 박테리오페이지는 죽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크리스퍼-캐스나이는 세균의 박테리오페이지에 대한 면역 체계 이제 이해하시겠죠? 다시 한번 보시면 이 부분이 박테리오페이지의 DNA하고 같죠? 거기서 전사를 하게 되면 상보적인 RNA 가닥이 생성되기 때문에 얘는 박테리오페이지의 DNA하고 상보적으로 딱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크리스퍼의 역할은 동일한 박테리오페이지가 재감염했을 때 기존의 박테리오페이지의 유전자 정보를 가지고 동일한 박테리오페이지인지 찾아내서 빠르게 잘라버리기 위한 면역 체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쪽 설명들은 보시면 이제 다 이해가 되실 거고요. 그다음에 용어가 자, 이렇게 결합된 요 RNA 가닥은 목적이 상보적인 DNA를 찾아내는 뭐 유도 미사일 같은 거죠. 쭉 스캐닝을 하다가 상보적인 DNA 서열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가이드 RNA라고 해요. 캐스9이 정확한 위치를 자를 수 있도록 가이드해주는 RNA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또 다른 이름은 여기 CRRNA라고 불러요. 크리스퍼 지역에서 나온 CR로 시작하죠. 크리스퍼 지역에서 전사가 돼서 나온 RNA이기 때문에 CRRNA라고 부릅니다. 근데 CRRNA는 이 RNA가 어디서부터 왔는가라는 이름이고, 그 다음에 가이드 RNA는 그 RNA 역할을 의미하는 거고, 그래서 CRRNA나 가이드 RNA나 혼용됩니다.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뒤쪽에 용어는 다시 나올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캐스9은 일반적으로 DNA 이중가닥 모두를 절단합니다. 이게 지문화가 됐기 때문에 봐두시고요. 근데 당연한 게 보통 DNA는 이중가닥으로 존재하죠. 박테리오페이지의 DNA도 이중가닥이기 때문에 캐스9은 이중가닥을 다 절단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 크리스퍼 캐스9이 자연계에 존재하는 원리가 발견됐을 때, 이걸 인공적으로 조정을 해가지고 분자생물학 연구 기법을 사용하면 굉장히 파워풀한 툴이 되겠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고요. 얘도 그림만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염색체 그림이죠. 염색체가 풀려서 이렇게 이중가닥 DNA가 있습니다. 근데 이중가닥 DNA가 여기는 풀려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를 정확히 자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캐스9이라는 엔도뉴클리에이즈, 그러니까 DNA의 중간을 자를 수 있는 DNA 분해 효소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가이드 RNA입니다. 가이드 RNA를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 거죠. 현재는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DNA 서열도 인공적으로 프라이머 합성하는 건 되게 쉽고요. 기계에다 그냥 프로그램에서 ATGC 서열만 넣어주면 자동으로 합성을 합니다. RNA도 굉장히 쉽게 합성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면 DNA 한 가닥에 대해서 상보적인 RNA 서열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이드 RNA가 캐스9과 붙어서 쭉 스캐닝을 하다가 이 부분이 상보적이야 라고 캐스9한테 알려주면 캐스9이 그 부위를 DNA 이중가닥을 각각 잘라서 DNA를 잘라버리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부위를 자르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여기 부위를 자르고 싶다 그러면 이 DNA 서열을 알고 있을 때 서열을 쭉 조사한 다음에 이 부분에 DNA 서열이 있겠죠. 뭐 30개 염기다 그러면 30개 염기에 상보적인 RNA 서열 30개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그 상보적인 염기로 교체를 해버립니다. 그럼 가이드 RNA가 이 부분이 바뀌었죠. 그 가이드 RNA와 캐스9을 결합시켜서 작용을 시키면 얘가 쭉 스캐닝을 하다가 여기가 상보적인 부분이네 그러고 여기를 자릅니다. 그래서 아까 보신 제한 효소나 크리스퍼 캐스9이나 DNA 서열을 이중가닥을 자를 수 있다는 건 동일한데 제한 요소는 제한이 있었죠. 제한 요소 한 종류가 인식하는
그 부위 아니면 다른 데 못 자릅니다. 근데 크리스퍼 캐스9는 이 성부적인 RNA 부분을 내가 임의로 바꿔주면 내가 원하는 위치 DNA 서열 어디든 정확하게 그 위치를 자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한 효소에 비해서 훨씬 더 혁신적이고 뛰어난 기술이기 때문에 중요도가 높은 거죠. 자, 그 다음에 아래 그림은 첫 번째 이제 크리스퍼 캐스9의 응용법은 첫 번째, 내가 원하는 DNA 서열 어디든 정확하게 가이드 RNA의 서열을 바꿔서 자를 수 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응용법이 나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응용법이고요. 여기 이제 자르고 싶은 DNA 이중 가닥이 있죠. 근데 이 경우는 이 살아있는 세포 내부의 DNA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크리스퍼 캐스9을 써서 여기를 잘랐습니다. 근데 살아있는 세포는 자신의 DNA 일부가 이렇게 잘리면 굉장히 히스테릭하게 반응을 해요. 왜냐하면 그걸 그대로 놔두면 세포의 생존 자체가 위험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살아있는 세포는 DNA가 잘렸을 때 굉장히 민감하게 빠르게 대응을 합니다. 그래서 세포 내부에 유전자 리페어 시스템이 있어요. DNA 리페어 시스템, DNA 수리 시스템이죠. 그래서 이렇게 잘리면 리페어 시스템 효소들이 작용해서 얘를 빠르게 이어붙여 버립니다. 이게 당연하겠죠. 근데 이 리페어 시스템은 정교하진 않아요. 그래서 잘리기 전 그대로 원형을 복원한다보다는 잘려있는 상태를 빨리 극복하고 싶어서 빠르게 다시 이어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좀 실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이어붙일 때 실수로 뭐 염기서열 한두 개를 삽입하기도 하고 한두 개를 결실시켜서 잘라버리고 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처음하고 서열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근데 이 부분이 유전자라고 하죠. 하나의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유전자였는데 여기를 인공적으로 잘라줬어요. 살아있는 세포에서. 그럼 그 세포의 리페어 시스템이 가동돼서 붙이는데 실수로 뭐 염기서열 2개를 집어넣었어요. 그럼 이 부분이 서열이 바뀐 거죠. 유전자는 뭐 돌연변이 공부하셨겠지만 염기서열 한두 개만 바꿔도 완전히 다른 유전자가 돼버리고 정상적인 단백질을 못 만드는 경우가 많죠. 뭐 엉뚱한 단백질이 만들어지거나. 그래서 그 유전자가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자의 원래 기능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얘가 굉장히 유용한 연구 기법이 돼요. 얘를 통해서 유전자의 기능 연구를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예시를 들면 파란색을 띠는 세포 하나가 있었어요. 자, 유전자 기능 연구를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은 서열 분석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했기 때문에 세포 하나의 DNA 서열을 쭉 밝히는 거는 굉장히 쉽습니다. 웬만해서는 뭐 몇 시간 내에 하루 만에 다 됩니다. 근데 그 다음 단계는 그 서열 중에서 유전자들이 어디에 있고 그다음에 이 유전자의 기능이 뭔지를 찾아내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그 유전자 하나를 갖고 각계 격파를 해서 연구를 해야 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유전자를 기능을 연구하는 건 쉽지 않아요. 서열 분석을 하는 건 쉽지만. 근데 많이 사용해온 게 유전자의 넉아웃 또는 넉다운이라는 방법입니다. 그 유전자의 기능을 그 하나의 유전자만 기능을 못하게 만드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아까 예시로 이제 뭐 파란색을 띠는 세포가 있었어요. 근데 유전자가 뭐 굉장히 많겠죠. DNA 상에. 그 중에 하나의 유전자를 연구를 하는데 그 유전자가 기능을 못하게 그 유전자를 어떤 방식으로든 파괴를 했어요. 그래서 유전자가 전사 번역이 안 돼서 특정 단백질이 생성되지 못하도록 그 이후에 그 세포를 관찰했더니 원래는 파란색이었는데 투명한 색으로 바뀐 거죠. 그러면 이 유전자는 내가 파괴한 그 유전자는 뭔가 세포가 파란색을 띠는 데 관련된 유전자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뭐 파란색 색소를 만드는 유전자라든가 뭐 파란색 색소가 생성되도록 하는 효소를 만드는 유전자라든가 그런 식으로 그 유전자의 기능을 스무고개를 하듯이 찾아가게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유전자의 기능 연구는 어려워요. 근데 유전자 하나를 파괴해서 기능을 연구하는 건 굉장히 파워풀한 강력한 연구 방식이 되고
크리스퍼 캐스9은 쉽게 그 유전자 파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유전자 기능 연구에 굉장히 유용한 기법입니다. 그래서 그게 두 번째 크리스퍼 캐스9의 응용 방법이고요. 자, 이번에 세 번째 이쪽인데 보시면은 자, 크리스퍼 캐스9으로 여기를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이만큼이 비었는데 여기에다가 미리 뭐 이게 한 20개 염기 쌍이 되겠죠? 이 주형 DNA를 내가 원하는 서열을 만들어서 집어 넣어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포의 리페어 시스템이 이 DNA를 이어붙일 때 이만한 주형 DNA가 있으면 이중가닥이죠. 얘가 아까 잘리면서 떨어져 나온 조각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얘를 중간에 끼워 넣고 바느질을 하는 거죠. 이어버립니다. 이런 리페어 시스템의 특성을 이용해서 만약에 이제 사람의 세포인데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여기 서열이 정상 서열이 아니에요. 그러면 크리스퍼 캐스9으로 이만큼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정상 서열 이중가닥 DNA, 주형 DNA를 넣어놔요. 그러면 리페어 시스템이 이어붙일 때 정상 서열을 넣고서 이어붙이게 되겠죠. 이 방식으로 돌연변이가 일어난 DNA 서열을 원래 정상 서열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또는 돌연변이는 아니에요. 근데 이 서열이 마음에 안 들고 내가 이 서열을 30개 염기를 바꾸고 싶어요. 그럼 얘를 잘라버리고 내가 원하는 서열 30개짜리 이중가닥 주형 DNA를 넣어놓으면 리페어 시스템이 걔를 이어서 붙이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내가 원하는 서열 맘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유전자 편집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세 번째 크리스퍼 캐스9의 중요한 응용법입니다. 그 부분이 이제 크리스퍼 캐스9의 응용이고 인공적인 응용이고 내용은 쭉 읽어보시면 이제 쉬우실 거예요. 한 가지 빠진 부분이 자 여기 크리스퍼 캐스9은 캐스9과 여기 가이드 RNA를 썼죠. 근데 과거에는 가이드 단백질을 사용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가이드 RNA가 아니라 가이드 단백질을 썼는데 가이드 단백질은 정확하게 요 서열에 결합하는 단백질 형태를 만들어야 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마 여기 서열에 정확히 결합할 수 있는 단백질을 만든다 그러면 논문을 쓸 수 있을 정도로 어려워요. 근데 바꿔서 나 마음이 바뀌어서 여기를 자르고 싶어 그러면 단백질 구조를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년 후에 만들어 줄 수 있어요. 뭐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기존에는 캐스9과 가이드 단백질 사용했는데 진전이 없었는데 얘를 가이드 RNA로 바꾸면서 혁신적인 방법이 탄생한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 크리스퍼 캐스9 개발자들은 노벨상을 받았고요. 보통 노벨상은 어떤 이제 뭐 생물학 쪽의 노벨상은 생리의학상 쪽인데 연구자가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괜찮은데 그게 이제 생물학계에서 되면서 진짜로 뛰어난 연구 결과였구나가 검증되는데 뭐 10년, 20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노벨상을 받으시는 분들은 나이가 많아요. 대부분 젊었을 때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나이가 들어서 받게 되죠. 근데 크리스퍼 캐스9의 연구자들은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거의 2, 3년 내에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얘는 뭐 볼 것도 없이 뛰어난 연구 결과다라는 뜻이죠. 자, 분야 부분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뭐 시험에 나오긴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워낙 파워풀하니까 여러 가지 응용 분야가 있다. 그래서 좀 가볍게 보시면 되겠고, 자, 위쪽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제한 요소를 인식하는 서열만 자를 수 있습니다. 내가 임의로 DNA 위치를 여기를 잘라라고 선택을 한 게 아니고 정해져 있는 위치 중에서 그냥 내가 그 부분만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크리스퍼 캐스9은 원하는 위치를 정확히 가이드 RNA 서열을 바꿔주면 다 자를 수 있기 때문에 훨씬 파워풀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한 요소는 불필요한 DNA 서열이 들어갈 수 있지만 크리스퍼 캐스9은 정확하게 자르기 때문에 불필요한 DNA 서열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유전자 교정 편집 아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아까
특정 유전자를 낙아웃해서 그 전삼이 번역이 되지 못하게 해서 유전자의 기능을 연구할 수 있죠. 자, 유전자 치료는 사실 꿈과 같은 얘기인데 사람 몸속에 유전병이 있어서 DNA들을 서열이 잘못되어 있을 때 그걸 치료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모든 몸 안에 있는 세포의 DNA를 다 바꿀 수는 없죠. 굉장히 개수가 많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골수 세포를 유전자 치료를 하는 연구를 해요. 골수 세포는 대표적인 게 이 뼈 안에 액체 부분에 있는 세포인데 줄기 세포에 가깝죠. 대표적인 게 조혈모 세포가 있습니다. 얘는 적혈구나 백혈구를 다 만들어낼 수 있는 이제 줄기 세포예요. 혈구의 줄기 세포죠. 근데 이제 백혈병 같은 경우에는 그 줄기 세포에 DNA 서열이 잘못돼 있어서 백혈구가 증식하면서 뭐 적혈구를 다 공격한다든지 그런 백혈병에 포함이 되죠. 그래서 뼛속에 있는 본메로 골수 내부에 있는 조혈모세포에 잘못된 DNA 서열을 바꿔주면 정상 조혈모세포를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조혈모세포를 추출을 해서 크리스퍼 캐스나인으로 DNA를 편집해서 바꿔준 다음에 다시 집어넣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제한 요소를 쓰는 것보단 불필요한 서열이 들어가지도 않고 더 안전하겠죠. 그 다음에 뭐 SCID는 에이즈는 후천성 면역 결핍증인데 얘는 태어날 때부터 면역 결핍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화를 보시면 태어날 때부터 무균실에서 생활해야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게 SCID인데 레트로바이러스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얘는 좀 숙주세포를 찾아가서 유전자를 바꾸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사용을 했는데 사실 위험하죠.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근데 크리스퍼 캐스나인은 좀 정확하게 잘라서 붙일 수 있기 때문에 더 유리하다. 뭐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 유전자 치료는 쉬운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몇십 년이 지나야 되는데 그냥 뭐 여러 가지 강력한 연구를 하고 있구나 정도 봐두시면 되고요. 낫형 적혈구 빈혈증도 사람의 DNA 서열은 30억 베이스 페어죠. 30억 염기쌍인데 하나의 염기쌍이 바뀌어서 이런 무서운 빈혈증에 걸리게 되는데 얘도 유전자 치료를 연구하고 있다. 그 외에도 많은 알츠하이머, 파킨슨, 암 같은 것도 크리스퍼 캐스나인이 강력하게 작용한다죠. 그다음에 뭐 HIV, 에이즈를 유발하는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연구를 하고 있다. 파워풀한 방식이니까 여기저기 연구하겠지라고 가볍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윤리적 이슈 이 부분도 당연히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죠. 가볍게 보시면 일단 체세포를 크리스퍼 캐스나인으로 편집한다. 여기 피부에 있는 세포를 떼서 근데 그것도 이제 좀 윤리적인 문제 찬반 논란이 존재하는데 생식세포를 편집한다. 정자나 난자 아니면 수정란 같은 걸 편집하는 거는 사실 수정란 하나는 결국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예. 그래서 크리스퍼 캐스나인의 경우는 개발자들이 수정란이나 배아, 여성이 임신을 했을 때 이제 8주 정도까지, 2개월 정도까지는 배아 상태고, 그 3개월부터 출산 시까지는 태아인데, 배아에다가 이런 크리스퍼 캐스나인을 적용을 해서 DNA를 바꾸는 거는 무조건 반대다라고 했습니다. 그 핵무기를 개발한 오펜하이머가 있죠. 오펜하이머의 경우에 이제 오펜하이머가 핵무기를 개발했는데 미국이 일본에 핵무기를 쓰면서 뭐 눈물을 흘렸다고 하죠. 굉장히 강력한 연구 결과들은 인류한테 굉장히 뛰어난 핵무기의 원리에 의해서 원자력 발전이 발전했죠. 파지티브도 되지만 굉장히 위험하게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크리스퍼 캐스나인 개발자들은 크리스퍼 캐스나인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이런 수정란이나 배아에 쓰는 건 절대 반대다. 내가 그런 걸 개발한 걸 후회하지 않게 해달라라고 강력하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가 터졌죠. 벌써 2018년이면 6년 전이네요. 중국의 연구자가 뭐죠? 예. 배아를 크리스퍼 캐스나인으로 벌써 처리를 했어요. 에이즈에 걸리게 하지 않았는데 이유는 그 아빠가 에이즈 환자였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유가 어찌됐든
이런 연구는 함부로 하면 안 되겠죠. 이걸 놔두면 굉장히 범죄에 가까운 연구 결과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강력하게 대응을 했겠죠. 그다음에 WHO, 세계보건기구는 모니터링 위원회 창설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크리스퍼 캐스나인이 그만큼 강력한 연구 기법이고 생물학에 크게 영향을 미칠 거라는 거죠. 윤리적 이슈는 그냥 가볍게 보셔야 되겠죠. 단점은 당연히 이제 엉뚱한데 모든 사람이 실수가 있듯이 얘도 표적 DNA가 아닌데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가능성은 낮지만 당연한 얘기고요. 말씀드렸듯이 2020년에 노벨상을 수상했는데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2, 3년 만에 굉장히 빠르게 수상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크리스퍼 캐스나인의 이론이었고요. 기출문제 2023년 한 문제 빠르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네요. 뭐 이론을 보셨기 때문에 해설이 좀 자세하지만 간단합니다. 자, 23년 29번 지문이 심플하죠. 크리스퍼 캐스나인 시스템. 공식 명칭을 썼죠. 시스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캐스나인은 DNA 이중가닥을 절단하는 단백질 효소이다. 맞는 지문이죠. 이중가닥 절단하는 거 아까 보셨죠. 참 캐스나인의 경우는 여기 설명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두 가지 기능을 가져요. 헬리케이지의 기능하고 엔도뉴클리에이지의 기능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캐스나인이 DNA 이중가닥을 이렇게 단일 가닥으로 벌려줘야지 가이드 RNA가 상보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지 스캐닝을 할 수 있잖아요. 헬리케이지는 DNA 복제에서 사용되는 효소죠. DNA 복제할 때 이중가닥을 단일 가닥으로 풀어주는 효소가 헬리케이지인데 캐스나인은 헬리케이지의 기능을 갖고 있어요. 단일 가닥 상태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가이드 RNA가 여기 상부적으로 결합하니까 이 DNA 서열 맞아라고 알려주면 두 개의 가닥을 DNA 가닥을 잘라버리죠. 엔도뉴클리에이지의 기능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자, 이중가닥 절단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 엔도뉴클리에이즈라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효소죠. DNA를 자르는 효소고 효소는 무조건 단백질인가요? 맞습니다. 효소는 100% 단백질입니다. 왜냐하면 효소는 기질과 3차원적인 구조가 정확하게 만들어져서 기질과 정확하게 결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정교한 구조를 만들 수 있는 물질은 단백질이죠. 그래서 단백질이고 효소다 다 맞는 지문이죠. 자, 2번 캐스나인 단독으로 특정 DNA 서열을 자를 수 있다. 불가능하죠. 혼자 자르지 않고 가이드 RNA가 지정하는 서열을 찾아내서 거기만 자르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죠. 자, 3번 세균은 박테리오페이지 감염 방어에 크리스퍼 캐스나인 시스템을 이용한다. 당연히 맞는 지문이죠. 설명을 쭉 써놨는데 설명을 읽어보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캐스나인 단백질은 복제에 사용되는 헬리케이즈의 기능과 엔도뉴클레이즈 기능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CrRNA와 가이드 RNA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 크리스퍼에서 전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걸 크리스퍼에서 나왔기 때문에 크리스퍼의 CR을 따서 CrRNA라고도 하는데 얘의 기능은 캐스나인한테 안내를 해주기 때문에 가이드 RNA이기도 하죠. 자, 4번 세균 염색체상에 크리스퍼 영역이 위치한다. 맞죠? 세균 염색체의 DNA 서열상 일부에 크리스퍼가 위치합니다. 얘는 크리스퍼 의미는 이제 아실 거고 결국 크리스퍼는 자신을 그동안 공격해왔던 박테리오페이지들의 DNA 서열 정보 일부를 쭉 모아놓은 지역이죠. 4번 맞는 질문이고요. 자, 5번 크리스퍼 캐스나인 시스템을 이용한 유전자 편집으로 돌연변이의 복구가 가능하다. 얘도 보셨죠? 아까 그림의 이 부분이죠. 세 가지 응용인데 원하는 위치를 정확하게 자를 수 있다. 두 번째, 유전자의 일부를 잘랐다가 리페어 시스템이 다시 붙이면서 유전자의 기능이 깨져서 유전자의 기능 연구를 할 수 있다. 세 번째, 이만큼을 잘라서 날려버린 다음에 내가 원하는 서열을 바꿀 수 있다.
이거는 돌연변이가 있는 이 DNA 서열을 다 날려버린 다음에 정상 서열을 다시 붙여 넣을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지문 정확하죠. 5번 다시 보시면 크리스퍼 캐스9 시스템을 이용한 유전자 편집으로 돌연변이의 복구가 가능하다. 세 번째 이 부분을 말하는 거죠. 예, 맞는 정확한 지문입니다. 예, 그래서 뭐 해설도 읽어보시면 이제 쉬우실 것 같고요. 크리스퍼 캐스9에 대해서는 이제 이론 보셨고 여기 기출문제 풀어보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시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